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일본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칼을 든 수백 명의 자객들이 궁궐을 유린하며 한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자국 궁궐에서 외국 군인들에게 쫓기다 살해당했습니다. 을미사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러시아 문서고에서 발견된 급비 자료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 조직적 범죄였고, 그 배후에는 대륙을 둘러싼 열강들의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이야기는 그해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1895년 7월 조선 궁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고, 명성황후는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청일전쟁이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종은 극비리의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주한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였습니다. 이 만남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일본의 정보망은 이미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정보. 이것은 도쿄의 일본 정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에게 조선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었고, 특히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의주까지 이어지는 전신선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전신선이란 전신, 즉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선으로 당시 군사와 외교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조선과 동맹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대륙 진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게 분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한다고. 그해 9월 한 인물이 주한 일본 공사로 부임했습니다. 미우라 고로. 군인 출신인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임 자체가 하나의 신호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도착한 미우라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일본군 수비대와 조선에 머물던 일본인 낭인들을 모았습니다. 낭인이란 일본의 떠돌이 무사나 폭력배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폭력 조직원이거나 전직 군인들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 훈련대의 반란을 이용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공사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러시아 외교 문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우라가 일본 군부와 외무성의 승인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였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일본의 수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일본이 감히 왕비를 직접 해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0월 초순 서울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겁니다. 명성황후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측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공기가 심상치 않구나. 하지만 그 누구도 일본이
궁궐을 습격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강성하다 해도 한 나라의 국모를 직접 해치는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야만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이미 선을 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법과 도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선을 장악하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운명의 10월 8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조선의 역사는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 수상한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원 수십 명, 칼을 든 일본인 낭인들, 그리고 회유당한 조선 훈련대 일부까지. 총 병력은 대략 수백에서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우라 고로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지키던 조선 수비병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대답 대신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은 거침없이 발포했고 문을 지키던 조선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른 새벽의 총성은 온 서울을 뒤흔들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침입자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명성황후가 계신 곳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니까요. 왕비마마를 찾아라. 일본어와 조선어가 뒤섞인 고함 소리가 궁궐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황후를 숨기려 했지만 칼과 총으로 무장한 자객들을 막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 고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 나라의 임금이면서도 자신의 아내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고종을 한쪽에 억류한 채 명성황후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궁녀들은 황후를 보호하기 위해 저마다 외쳤습니다. 내가 왕비다. 하지만 자객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들 사이에 숨어 계셨습니다. 평소 입으시던 화려한 옷 대신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품격과 기품을 어찌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객들은 결국 오코로 근처에서 황후를 찾아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끌어냈습니다. 황후께서는 끝까지 당당하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감히, 하지만 자객들의 칼은 이미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자국당해서 자국 궁궐에서 외국 자객들에게 살해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에 대한 모욕이자 침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명성황후의 시신을 녹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를, 조선 왕조의 왕비를 불태운다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였습니다.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국 공사관의 외교관들과 서울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본국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조선 왕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소국의 비극이었습니다. 과연 명성황후는 왜 이렇게 잔혹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건 직후 일본 공사관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범행을 은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명성황후가 행방불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죽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경복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일본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프랑스 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 나라의 왕비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명성황후가 단순히 일본의 비협조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3개월 전인 7월에 있었던 고종과 러시아 공사의 극비 회동. 최근 공개된 러시아 문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국은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들어갈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이것은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조선이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간다면 일본의 대륙 진출은 완전히 봉쇄될 터였으니까요. 더구나 부산에서 일주까지 이어지는 전신선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이 전신선을 러시아가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동맹을 완성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세력 다툼 속에서 약소국의 국모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건 후 일본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고종을 압박했습니다. 황후를 잃은 고종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밤마다 황후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에게 새로운 내각을 승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폐하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소.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고종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김홍집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친일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발령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 이것은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상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일부였습니다.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고 정체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이를 강제로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민간 군대를 말합니다.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목을 자르겠다. 하지만 일본군과 친일 내각의 탄압은 무자비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자주권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각국 공사들이 목격한 일본의 만행은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자국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행위를 문명국이 저지를 수 없는 야만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우라 고로와 시행범들을 일본으로 소환해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1896년 1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자국민들을 제대로 처벌할 것인가?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미우라 고로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이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재판부는 명성황후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불태워진 황후의 유해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한 뒤 증거가 없다며 범인들을 풀어준 겁니다. 이것은 사법적 정의의 조롱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분노했지만 약소국 조선을 위해 일본과 전쟁을 벌일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고종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후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이 일본의 감시 아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들렸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종은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을 벗어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최근 공개된 러시아 문서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전부터 이미 고종과 러시아 사이에 밀약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1895년 7월에 그 극비 회동에서 양측은 비상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궁녀의 가마에 몸을 숨긴 채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하는 길. 아관 파천이 일어났습니다. 아관 파천이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말합니다.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파천은 임금이 도망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쳐야 하는 처지.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고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즉시 친일 내각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의병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임금께서 일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셨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외세 의존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조선은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더욱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외세의 침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죽음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단순히 일본에 대항한 인물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그녀의 과거를 돌아보면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1851년 여흥민 씨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습니다. 1866년 15살의 나이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직접 간택한 왕비였습니다. 대원군은 왜 궁핍한 집안의 고아 같은 소녀를 왕비로 택했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약한 외척을 원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은 대원군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처음에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대원군의 강력한 권력 앞에서 왕비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궁중의 정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실력자이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젊은 왕비는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성황후는 점차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873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고종은 왕비의 편을 들었습니다. 대원군은 실각했고 명성황후는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고아 소녀가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녀가 겨우 22의 나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명성황후는 민씨, 일족을 등용하며 세력을 굳혔습니다. 척족이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외척 세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씨 척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이것은 훗날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조선을 놓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청나라와 가까이 지냈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에 기대려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외세 의존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힘만으로 열강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 일본의 조선 장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1895년 7월 고종과 러시아 공사의 극비 회동.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자객들이 왕비 마마를 찾아라고 외치며 그녀를 쫓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당당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로서 그리고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려 했던 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전체를 뒤흔든 정치적 지진이었으니까요. 사건 직후 일본이 강행한 단발령은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병들이 봉기했고 왕비의 원수를 갚자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유생들이 앞장섰고 농민들이 뒤따랐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단발령에 대한 반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왕비를 죽인 일본에 대한 응징이었고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명성황후의 죽음에 분노했습니다. 어찌 우리 왕비 마마를 그리 무참히 죽일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의병들의 무기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구식 화승총과 죽창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병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압도적인 화력 차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병 봉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상황은 다시 변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친일 내각이 무너졌고 단발령도 철회되었습니다. 의병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고종의 결심에는 의병들의 저항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에 맞서 싸우는데 임금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안도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으니까요. 러시아는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광산 채굴권, 산림 체벌권, 철도 부설권 등 각종 이권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을 몰아냈지만 그 자리를 러시아가 차지한 셈이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자주적이지 못했습니다. 명성황후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독립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이 아닌 제국. 이것은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름뿐인 독립국가였을 뿐 실제로는 열강의 각축장이었으니까요. 명성황후는 황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살아생전 받지 못한 예우를 죽어서 받게 된 겁니다. 1897년 11월 명성황후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이었습니다. 고종은 황후의 빈소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짐이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한 나라의 황제가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슬픔.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자 국가의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혹시 을미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선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의미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계속 러시아와 협력하며 일본을 견제했다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에 그 혼란한 시기를 다르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이미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운명도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외교 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극비 자료들이 2010년대에 들어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을미사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895년 7월의 극비 회동에 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고종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회동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러시아가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명성황후가 이 회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측 기록에는 황후가 고종을 설득해 이 만남을 성사시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미 일본의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조선이 홀로 일본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러시아라는 카드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일본의 정보망은 이 회동을 포착했습니다. 도쿄의 일본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면 일본의 대륙 진출은 완전히 봉쇄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되면 러시아의 극동 병력이 급증할 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군부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한다고.
이것은 국가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 문서에는 일본 내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정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정황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미우라 고로의 주한 공사 임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강경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작전 수행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임명 자체가 일본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였던 겁니다. 러시아 문서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베르 공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명성황후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황후는 베베르에게 일본이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 이틀 전인 10월 6일, 베베르는 긴급 전문을 본국에 보냈습니다. 일본 공사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큰 사건이 임박한 것 같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10월 8일 새벽, 이미 참사는 벌어진 뒤였습니다. 베베르는 자신이 경고했던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건 후 베베르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이 조선 왕비를 궁궐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것은 문명국이 저지를 수 없는 야만적 범죄다.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조선의 주권을 짓밟은 행위다. 러시아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실제 군사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러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명성황후는 열강들의 권력 개임 속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러시아 문서가 밝힌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암살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비극.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의 본질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조선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 아니 대한제국의 운명은 급속도로 기울어져 갔으니까요.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물러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에 제동을 걸 세력은 사라졌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이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을 말합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고종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헤이그 특사란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구실 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경술국치였습니다. 경술국치란 1910년 경술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사건을 말합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종은 덕수궁에 유폐된 채 나라를 잃는 비극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아계셨다면 이 참담한 광경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을미사변에서 경술국치까지 불과 1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을미사변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민씨 척족 정치의 중심으로 비판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민씨 일족을 등용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의 외세 의존 정책을 문제 삼습니다. 청나라에 기대다가 러시아로 방향을 튼 것을 두고 일관성 없는 외교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만으로 일본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나라의 국모로서 당당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너희가 감히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외쳤다는 그 말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자객들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당당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명성황후 씨의 사건으로부터 129년이 지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러시아 문서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비극이었고, 한 여성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약소국의 운명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자주 독립인지,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울려 퍼진 비명은 12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